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각 후보 캠프에선 높은 투표율이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머드급 선대위를 출범하는 민주당 역시 대선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관련된 전국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담 나누기 전에 먼저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침략의 무리들이 노리는 조국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이으랴 남북으로 끊어진 별의 핏줄 많은 당원들과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너와 내가 맞잡은 선 방패가 되고 너와 나의 충정 속에 조국을 산다 그 땀 흘려 싸워 지킨 그 어른이여 저는 굳게 서자 내 결의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 노선과 장점을 계승해 나가지만 그대로 단순 재생산되는 건 아니다는 뜻이죠. 사나이로 내려나서 할 일 더 많더라. 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원 투표율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기준 50%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앞서 보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투표율이 70% 넘으면 탄수화물 끊겠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공약까지 했단 말이죠. 이렇게 투표 열기가 높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 대선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어 있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네 후보가 각각 나름대로의 고유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지난 2007년도 당시 한나라당 대선 때 선대위 투표율이 무려 70.8%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굉장히 육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네 후보가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그리고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겠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이러한 그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뜻에서 지금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진단해 보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분석대로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종 투표를 얼마로 예상하세요? 글쎄요, 한 69.9? 네. 네, 그런 정도면 굉장히 높죠. 투표율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70%를 넘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게 최근에 양당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이 굉장히 급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어떤 바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경선이 바람을 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마지막 바람이 정말로 지금 이제 투표율인데 양 후보 측이 초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람이 일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70% 넘길 것이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69.9%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여하튼 지금 높은 투표율이 보여질 것으로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투표율을 놓고 국민의힘 양강 후보죠.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 측 모두 서로 우리한테 유리한 신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국민의힘 경선 보면서 세 가지 가설을 보고 있는데요. 제일 큰 가설은 민심이 당심을 이길 수 있는가.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후보, 윤석열 후보는 당심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과연 바람이 조직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부분하고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움이 경륜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동안 이제 새로움에 대한
갈망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번 경선에서 특이한 거는 뭐냐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조직과 당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민심과 바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새로움과 경륜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특이하게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나타나고 홍준표 후보가 아주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뭐 유승민 후보라든지 원희룡 후보도 자신을 갖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 선거 이론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투표율이 통상 한 60% 이상이 되면 조직적인 투표보다는 자발적 투표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2차 컷오프 때 49.9%였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뽑혔을 때가 약간 43.8%였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50%를 넘었다는 거는 조직에 대한 힘도 있겠으나 결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20, 30대의 젊은 층의 자발적 투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좀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최근 사례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했을 때 나경원 상대 경쟁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은 조직표에서 당심에서 우세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민심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교수님 분석대로 한다면 그때도 좀 투표 열기가 좀 뜨거웠었잖아요. 그게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근데 건가요? 조금 이제 방식이 좀 달라서 네.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당원 50% 그리고 여론조사 50%인데 대표 경선할 때는 당심이 30, 그 여론조사 70이었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시장은 100% 시민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역시 이제 당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저는 뭐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게 뭐 10%, 15% 이상 이기는 어려워요. 2007년도에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굉장히 앞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펴보니까 8.8%밖에 못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당심에서는 당시 이제 박근혜 후보가 0.3%포인트 이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5% 아직 겨우 당시 이명박 후보가 이겼는데 이번에는 뭐 이렇게 각종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은 뭐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라는 데 첫 번째 이제 그거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에 새롭게 들어온 이 신규 당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신규 당원들이 과연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 이준석 대표 때 들어온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당에 입당한 후에 들어온 당원들이다라고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당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번에는 좀 윤석열 전 총장 측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그 신규 당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네네. 또 각 당의 그 당협위원장들을 통해서 그 조직적으로 좀 이렇게 권유를 해서 받으신 당원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그래서 당심에서 우세인 윤석열 전 총장한테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사실은 이 50대 50의 구조는 윤석열 전 총장한테 상당히 유리한 구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의 데이터만 보면. 그러니까 기본 여론조사상에서 홍준표 후보가 5%, 7% 정도 앞서더라도 당원 투표에서 10% 이상, 15% 가까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따라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어쨌든 5% 이상 뭐 토탈리 이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빨간불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 여론조사의 경우에 5%, 7% 정도의 갭 자체를 실제로 새로운 젊은 당원들이 홍준표 후보를 찍었을 때 그 갭 순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나는 바람에 윤석열 우위가 초접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바람의 흐름. 다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실제로 결과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이 좀 한계로 남아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당원 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네. 있고 또 일반 국민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도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올지는 그렇죠. 오는 5일까지 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제1야당의 대선 주자를 뽑는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또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또 이렇게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그 앞으로 과정에서 지금 제기될 문제 야권 단일화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이제 뭐 양강 구도기 때문에 48대 52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예측을 많이 네. 했는데 지금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나왔고요.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 4자 대결 구도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그렇죠. 뭐 창당을 해서 새로운 물결 창당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2017년도에 5자 대결 구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분명한 거는 다자 대결 구도로 가는데 첫 번째 이제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끝까지 다들 완주할 거냐라는 데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지금은 전부 다 끝까지 완주한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대라든지 공동정부라든지 단일화 과정이 과연 있겠느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네. 선거라는 거는 뭐 막판에 어떤 변수에서 움직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만 분명한 것은 연대를 하는 세력은 이기고 연대를 하지 못하는 세력은 패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더 나가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치 실험인 연대를 하는 97년에 김대중 그리고 김종필의 연대라든지 DJP 연대라든지 2000년도 노무현 정몽주 후보 단일화와 같은 이렇게 정말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단일화 또는 연대를 할 수만 있다면 그 세력은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한 2달 동안은 아마 제3지대 후보가 오히려 막강한 양강의 후보보다도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선거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앞으로 향후 대선 전국에서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에서도 단일화 얘기가 불거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고 했는데 그걸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다자 가상 대결 관련해서 여론 추이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고요. 일단 그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이 다자로 치러졌을 경우에 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야권표가 분열됐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게 쉽지 않은 이런 결과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박빙의 승부, 특히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그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12월 이제 어쨌든 뭐 11월 초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단일화 작업을 양당 모두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제 그랬을 때 또 한편으로 보면 안철수 대 심상정 이 두 분을 보면 심상정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더 많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의힘이 받는 압박감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후보 단일화 혹은 뭐 합당 이런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뭐 우리가 먼저 할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사실은 급한 쪽은 안철수 대표 쪽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심상정 후보는 당에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후보 사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면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가 되고 국민의힘하고 단일화되고 민주당이 심상정 후보하고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굉장히 대선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도 심상정 후보와 연대 형태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거를 좀 심층 분석을 해보면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층이 정권 재창출보다 높게 나와요. 그렇죠. 네, 10 내지 한 15% 이렇게 나오는데 정권 교체하는 사람만 딱 뽑아가지고 4자 대결 구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오냐면 홍준표 후보가 나오든 윤석열 후보가 나오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10% 이상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도층들이 여전히 안철수 후보에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지지층이 있다는 거예요. 고정 지지층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상정 후보는 2017년에 6.2%를 얻는데 반해서 안철수 후보는 무려 21.4%를 얻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권보다는 야권이 굉장히 나름대로 이 안철수 후보의 등장으로 인해서 큰 변수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끌어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최대 관전 포인트고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두 분의 분석처럼 야권 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렇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그 야권 단일화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안철수 대표와 연대를 해야 된다 일단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홍준표 후보 측에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녹취가 준비되어 있으면 녹취를 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그 9월 초인가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분리돼서 대선 출마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안 대표도 거기는 동의를 했습니다. 안 대표와 같이 정권 창출에 공동연선을 펴야 한다는 그 인식에는 서로가 동의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과거 DJP 연대 하듯이 세력 대 세력을 서로 연대를 해서 공동정부를 창출할 수도 있고. 9월이요? 작년 9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경선 시작한 이래로 어떤 후보들도 제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1야당 후보가 되신 분이 양보를 해주신다면 그러면 충분히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게 되겠죠. 안철수로 단일화하는 것만 받겠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이 정말 이번 시대 교체가 가능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DJP 연대까지 꺼내 들었는데 또 안철수 대표의 그 답변을 들으면 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양보를 해야지 받겠다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정권 창출이 아니라 정권 창출의 교두보가 됐다. 서울시장이 돼서 정권 교체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입장이 달라진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말은 뭐 본인으로만 후보 단일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세 번째 출마가 되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여러 번 말을 많이 바꿔왔고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지금 현재 사자구도에서 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플랜 B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인 스스로 과연 이런 지지율 속에서 뭐 20% 30% 지지율이면 또 다릅니다만은 6% 7% 지지율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실제적으로 다른 속셈이 무엇인가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향후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지 사이가 그렇게 그닥 좋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얼마만큼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또 관건이 될 거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대선에 가장 특이한 거는 여야 유력 대권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 높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누구를 찍을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하는 부동층의 규모가 어제 한 언론조사 기관에 의해서 나온 거로는 60%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혼돈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3지대 후보 5%를 갖고 있는 제3지대 후보가 힘을 발휘한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4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이게 연말을 지나고 나서 연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완주하겠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4번째 지금 출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3번 나오고 4번 나왔다고 뭐가 문제가 되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사수 만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저는 몇 번 나왔냐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3지대 후보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로 단일화하면 한번 좀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결국은 단일화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연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제3지대 후보의 지지율이 현재보다는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좀 봅니다. 네. 앞으로 뭐 대선 뭐 전국 과정에서 단일화 연대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 1차 인선안을 발표했는데 먼저 인선안 관련된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고요. 그래픽을 보면서 의원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크게 띄워주십시오. 일단 상임고문에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색깔로 강조를 해놨습니다. 강조한 데 이유가 있을 텐데 다음 그래픽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비서실장, 부실장에 정진상 전 실장이 들어가 있고요. 네, 다음 그래픽도 있습니까? 네. 네, 일단 지금 의원님, 일단 의원님께서 보신기에 지금 원내 공동선대위원장도 들어가 있네요.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 김두관 의원, 이광재 의원, 우현식 의원, 변재일 의원이 있고요. 다음 그래픽도 좀 주십시오. 네, 여기 보면 또 눈에 띄는 의원이 서른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아까 이낙연 전 대표, 서른 의원, 홍영표 의원 이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팀이 가능하겠습니까? 뭐 지금 현재 의원들의 구성으로서는 원팀이 가능하죠. 네. 다만 이제 지지자들, 당원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 있는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또 원팀을 떠나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호남의 민심들이 얼마나 이 선대위 구성에서 완전 적극적으로 되어줄 수 있을 것이냐 부분인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두 전직 총리님이나 이해찬 총리까지가 상임 고문을 맡으셨고, 또 실제적으로 재미있는 것은 또 추미애 전 장관은 명예 선대위원장, 이렇게 전혀 보이지 않는 어떤 기구표들이 있었는데, 이게 상임 고문과 명예 선거대책위원장 차이가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격을 보기에 후보의 시점에서 조금 더 그 전에 관계 속에서 총리 이상을 맞았던 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인 고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그 캠프의 이제 후보들은 상임 고문을 맡으셨고, 그 대신에 뭐 젊은 그 캠프를 대신하는 분들이 공동선대위를 구성했고, 이번 선대위는 흔히들 말하는 용광로 선대위라기보다는 부패식 선대위다, 그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로 넣기보다는 지금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정세균 쪽, 뭐 서른 의원 이렇게 해서 복지위원회, 뭐 미래경제위원회, 이렇게 각 캠프의 특성들을 살리면서 공동으로 틀을 짜는 이제 그런 구성이라고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또 의원들 내부에서의 원팀은 이미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용광로 선대위 얘기하시면서 또 뷔페식 그 선대위 얘기했는데, 제가 딱 느낌에 용광로는 다 들어가서 녹아서 이렇게 화학적인 결합이 일어나는데 뷔페 같은 경우는 음식을 골라서 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저는 용어 자체가 민주당 통합선대위 1차 인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 인선이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1차 선대위는 뭐 새로운 거에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정당에 그냥 축소판으로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뭐가 새롭죠? 그동안 나왔었던 모든 뭐 경쟁 후보라든지 또는 의원들 같은, 다만 지금 비서실장의 정진상, 상하실장의 고민정, 이 두 사람이 상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보다는 과연 추가 선대위에서 얼마나 새롭고 국민들이 열망하는 사람들을 모셔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이 지금 1차 선대위 구성 가지고는 뭐 새로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창조적인 것도 없고, 그건 정당이 이제 움직인다라고. 이 면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 정치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의원들이 캠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는데, 저런 식으로 정당 중심으로 다 움직이면은 저게 거대 양당이 싸워가지고 기득권 정당화되고 끝나고 나면 이게 분열되고 대립하고, 이제 이런 걸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무슨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고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정치 개혁의 본질이라는 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관행을 과감하게 청산해서 새로운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과거와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2차 추가 선대위를 어떻게 잘 꾸려나갈 것이냐는 과제를 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미 예상됐던 인선은 아니고 그 화학적 결합까지는 좀 아직 멀었다, 이런 취지의 좀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생각이 다르시죠? 이제 제가 이제 뷔페식 선대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은 과거에 뭐 용광로식 원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뛰는 사람 따로 있고 이름만 올려서 안 뛰는 사람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새로움이 오히려 그것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가령 뭐 이낙연 캠프는 신복지, 뭐 정세균 전 캠프는 미래경제,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낼 수 있는 자기 동인을 좀 더 가져가자. 그러다 보면 오히려 1차 선대위는 뭐 교수님 말씀대로 당에 그냥 그동안 해왔던 기존의 스테레오타입이었다면, 각각 개별 선대위에서 정말 필요한 미래 경제를 위해서나 또 새로운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인사들을 발굴해내는 과정이 될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면 뭐 뷔페에도 먹고 싶은 것을 여러 개 섞어서 이렇게 화학적으로 잘 먹으니까 원팀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앞선 그래픽 다시 한번 보시면 정진상 전 그 실장이 그 선대위 부실장, 비서실의 부실장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측근이라고 인정한 그 분이기 때문에 일단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대장동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표방하기 위해서라도 자신감의 표현. 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야당 측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이제 비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이제 경기도에서 정진상 씨가 갖고 있었던 위상과 그리고 거의 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현재 흐름으로 보면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의 여론의 흐름은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나쁘게 전개되고 있어요. 특검을 빨리 받아야 된다라든지 이거 지금 검찰의 수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정진상 씨 이렇게 물론 부실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줬지만은 조금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 본인이 옛날에 정동영 후보 시절에 비서실 부실장이었어요. 네. 그게 아주 재밌는 부분인데 아마 이제 정진상 씨는 그 동안에 뭐 시장 시절부터 쭉 옆에 있어 왔기 때문에 후보의 패턴이나 후보의 지인이나 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갑게 이렇게 그 후보의 신기 관리 같은 것까지 다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온다고 해서 대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불러들이잖아요. 네. 좀 실제로 그 문재인 대통령 당시 그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그 선대위 그러니까 비서실 부실장을 그때 당시에 양정철 전 원장이 맡았다 그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때 당시 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부실장이라는 게 기본적인 후보 스텝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뭐 자리에 뭐 부실장이라는 직함이 달렸지만 자리 자체가 갖고 있는 뭐 상징성은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대선 체제, 대선 행보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뭐 최근 뭐 대장동 관련된 의혹이 뭐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쭉 가고 있지만 뭔가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제시하는 그런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된 녹취가 있는데 녹취를 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 예우하고 보상해야 된다는 이 당연한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나서겠습니까?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제 월 1인당 100만 원 이렇게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언젠가는 도달해야 될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관련된 정책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그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네. 하나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지금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쟁점을 통해서 이거 자기의 불리한 이슈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좀 보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이제 그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의 지지를 얻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 관련돼서 빈곤이 차지하는 노인 빈곤이 48%라는 통계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절대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나갈 수가 없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인 복지와 관련돼서 더 중점적으로 얘기한 통상적으로 노인분들은 이제 여야 보면은 야당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 이제 통설이었는데 보수 성향이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그러한 보수 성향의 노인분들을 향한 복지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나름대로 구상 속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이재명 후보의 이런 행보. 뭐 일각에서는 뭐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총량제 이런 부분은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런 것까지 고민했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받아줄 수 있는 거고요. 네. 주 4일제 이런 부분은 미래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공론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 기본 수당이나 또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당정 협의를 통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새로운 이슈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에 많은 토론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커지만한 정책적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효하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오는 5일 최종적으로 선출이 되면 이런 정책과 관련된 논쟁들도 앞으로 여야 간에 좀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상대로 고발장 작성 지시 여부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공범으로 판단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화천대유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관련자들이 이달 19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 자금을 공급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주말 헬로윈 대위와 일상회복 전환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 규모 증가가 일주일 뒤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로 9년 8개월 만에 3%대로 올라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지난해 통신비 지원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지만 소비 확대 등 상승 요인도 여전해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키즈카페에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5살 전소율 양이 환자 3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양의 아버지는 장기를 이식받은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소율이 역시 살아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89명으로 이틀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영향이 이어지면서 하루 전보다 1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만 주 초반 환자가 줄었다가 중반 이후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 반복되는 만큼 앞으로 확산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발생은 1,578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209명이 확진돼서 국내 환자의 76.6%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3.4%로 충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숨진 환자는 16명 늘어 국내 누적 사망자는 2,87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명이 늘어서 현재 347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8만 2천여 명이 받아 누적 4,122만 4천여 명, 접종률은 80.3%입니다. 이 가운데 11만 8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해 누적 3,880만 4천여 명, 접종률 75.6%로 집계됐습니다. 시간 제한 없이 식당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시민들,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오히려 더 영업하기 어려워졌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일상회복 첫날 밤의 모습을 김승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서울 홍대 인근입니다. 마스크를 쓴 것만 빼면 코로나 이전인 2년 전 이맘때 모습과 비슷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 식당과 카페는 물론 유흥시설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제재를 받았던 감성주점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홍대를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해보고 싶은 거 이제 있잖아요. 그런 커피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뭐 걸으면서 풍경도 보고 이제 사람 구경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은 밤 10시 20분입니다. 일상회복 이전에는 영업하는 가게들이 없어서 다니는 사람을 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다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도 PC방에는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그동안 매상이 쏠쏠할 시간에 운영하지 못했던 터라 단계적 일상회복이 반갑기만 합니다. 10시 마감할 때는 매출도 떨어지고 손님들도 금방 나가셨는데 다시 12시 이후에도 시간이 되므로 매출 상승되고 손님도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노래연습장에서는 오히려 손님이 줄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이게 풀어준 게 아니라 사람 노동만 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형평성이 안 맞고 기대감과 실망이 함께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 경찰의 음주 단속으로 전국에서 모두 299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하루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9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유흥가와 식당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시 방역이 무너지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일상회복 첫걸음에 발맞춰 민방위복 대신 일상복을 입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협조가 기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상황에 대해 마음이 풀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고 위축됐던 소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상황에는 감사하다면서도 방역 긴장이 풀리는 것을 줄곧 경계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돌입하면서 각종 방역 규제가 완화됐지만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노래방이나 헬스장에선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접종을 마치지 않은 젊은 층 손님이 많아서 오히려 매출이 줄게 생겼다면서 방역 완화가 아니라 강화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거리 동전 노래방.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한 20대도 접종을 시작조차 못한 10대 청소년도 매장 문턱을 못 넘습니다. 2주까지 백신 안 맞으시면 이용을 백신 패스 도입으로 미접종자 발길이 뚝 끊기다 보니 오히려 평소보다 휑한 모습입니다. 저녁 시간 직전이라 젊은이랑 대학생들이 몰릴 시간대인데 노래방 부스는 평소의 절반가량만 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 오히려 단계적 일상회복 전보다 매출이 더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업주는 단계적 방역 완화가 아니라 강화로 느껴진다며 하소연합니다. 엄청난 방역 강화입니다. 이용 인원은 반 이상으로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게 문을 열면 손해를 보는 지금 그런 길에 서 있습니다. 헬스장에도 등록을 취소하거나 당분간 정지해달라는 미접종자들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젊은 손님을 돌려보내면 당장 손실을 보게 될 상황. 백신 패스 계도 기간이라 계속 나오셔도 된다며 급한 불부터 끄고 봅니다. 전부 다 안 맞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기는 해요. 기간 연장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환불을 해드려야 되는데 환불해드리게 될 경우는 저도 이제 그런 영업적인 이제 피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사우나는 대개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주 고객층인 경우가 많아 백신 패스 도입에도 직접 와닿는 손실은 크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뭐 평소랑은 틀리게 뭐 그렇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뭐 방문자 체크도 잘 대응해 주시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숨통이 트일 거라고 기대했던 일부 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장벽으로 다가온 백신 패스. 모두를 위한 조치라는 방역 당국의 호소보단 폐업을 목전에 둔 통장 사정이 눈앞의 현실인 만큼 계도 기간 후 본격 단속이 시작되면 갈등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태국과 이스라엘, 호주 등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19와의 공존,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빗장을 걸었던 하늘길을 개방하면서 이들 국가의 공항,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태국 방콕 공항이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등 63개국 관광객에게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검역으로 시간이 걸렸지만 관광객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It was okay. It was pretty smooth. Yeah, pretty smooth. We knew it would take a while, but okay.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태국 도착 후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방문객은 격리가 면제됩니다. 태국은 주 수입원인 관광업을 살리기 위해 재개방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현지 시간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경을 개방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며 백신을 맞은 경우라도 당국이 인정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 만으로 관광 종사자들의 기대가 큽니다. All this 1 year and a half, it was little bit empty here. And now, from the 1st of November, I think it's a new beginning.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18개월 동안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입국 정책을 시행한 호주도 1일부터 국경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자국민에 대한 격리 의무를 면제해 많은 이산 가족들이 오랜만에 재회했습니다. It's great. It's so happy for the government that they decided to do this. I think it's a great decision in terms of opening everything up again. 일단 자국민에 한정된 개방이지만 호주는 향후 외국인에 대한 무격리 입국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에 한해서 격리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3일로 단축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2차례 백신 접종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국 이후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줄인 데 이어서 사업 목적 입국자는 이 기간을 다시 3일로 단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방침이 적용되면 4일째 이후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고 해당 기업이 행동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회식 등을 위한 외출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 1,500만 회분의 배송이 시작돼 며칠 안에 전국 분배센터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며칠 내로 직원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고용주는 직원들이 반드시 백신을 맞도록 하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체에는 한 건당 최대 $14,000, 우리 돈으로 1,6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캐나다 2위 항공사 웨스트젯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고 있는 직원 290명을 1개월간 무급 정직시켰습니다. 웨스트젯은 이들이 항공, 철도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정부 방침에 한 달 안에 응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설적인 록스타인 본조비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에서 콘서트를 열기 직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콘서트가 취소됐습니다. 59살인 본조비는 이미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콘서트 직전에 밴드 동료들과 함께 받은 신속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미국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본조비는 1980년대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밴드를 이끌고 있는 전설적인 록스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월 11일 중국 우한에서 첫 사망 사례가 보고된 이후 1년 10개월 만이고 1950년 각종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숫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통계를 보면 현지 시간 1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의 인구가 통째로 소멸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슬로 평화연구소는 1950년 이후 각종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숫자와 비슷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는 심장병과 뇌졸중에 이어서 전 세계 사망 원인 3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누적 사망자 수가 74만 6천 명에 달해 전 세계 최다 사망 1위의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여기에 유럽연합과 영국, 브라질을 합치면 전 세계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은 부유한 나라에 가장 큰 타격을 가했으며 코로나19의 아이러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긴 고소득 국가들은 요양원 거주자 등 고위험군이 많은 반면 저소득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감염률과 입원율이 낮은 어린이 청소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AP는 하지만 인도를 비롯한 저개발 저소득 국가들에선 검사 역량 부족으로 진단 없이 사망하는 사례도 많다며 500만이란 숫자도 과소평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경제력 격차에 따른 백신 공급의 불균형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소득 국가들은 완전 접종률 70%를 돌파하며 일상 회복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프리카는 13억 인구 중 5%만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같은 파괴적인 이정표는 우리가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걸 상기시킨다며 그것은 인류의 수치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습니다. 손 검사는 오늘 오전 10시쯤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 검사 측이 비공개 출석을 원한 것으로 알려져 출석 장면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손 검사 소환 조사는 공수처가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또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오는 19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와 김모 씨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오는 19일로 잡았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주도한 주가 조작에 이른바 선수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 돈을 대는 역할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 사업의 공모 지침서를 사실상 화천대유 측이 작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인물 가운데 아직 유일하게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정영학 회계사도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핵심 인물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행 경위와 공모 관계를 여러 장에 걸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최초의 청탁 의뢰자로 지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정 회계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유동규 전 공단 기획본부장을 소개받아 공사를 설립해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편의 제공의 대가는 막대한 개발 이익의 약속이었습니다. 추후 개발 이익이 현실화하는 시점에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남욱 변호사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암묵적 의사를 모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특히 영장 청구서엔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이 상세히 기술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민간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모지침서에 들어갈 필수 조항을 김만배 씨에게 설명했고 김 씨는 이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당시 공사에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그대로 반영하라고 지시했고 정영학 회계사는 사업 시행권을 화천대유가 독점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을 배제하는 등의 필수 조항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 회계사 머릿속에서 나온 필수 조항들은 이후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됐고 김만배 씨 등은 공모지침서 공고 전에 미리 성남에 뜰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화천대유를 설립했습니다. 그 이후는 알려진 대로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을 따냈고 천문학적 이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영장 청구 대상에선 빠진 정 회계사가 공범들의 주요 혐의 곳곳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사실상 브레인 역할을 한 겁니다. 이 같은 정황은 검찰이 대장동 4인방과 정민용 변호사의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부분에서도 드러납니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총괄과 로비, 남욱 변호사는 대출 자금 조달, 정영학 회계사는 사업 계획서 작성과 회계,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내부 정보 제공으로 특혜 제공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들이 수년 동안 계획적으로 성남시 측에 최소 651억, 많게는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공모했다는 게 수사 착수 한 달째를 맞은 검찰의 결론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화천대유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김정태 하나금융주주 회장과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1,761억 원을 하나은행 컨소시엄 몫으로 예상해놓고도 성남의 뜰에 지분이 있는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하나은행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사업 당시 화천대유, 국민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금융주관을 담당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의 부당이득이 1,793억 원에 달한다면서 환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률 자문 의견서도 공개하며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화천대유가 배임죄 공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의혹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의견서도 공개했습니다. 법률 자문은 민간 사업자와 공사가 공모지침 단계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공사의 이익은 1차, 2차 이익 배분에 한정한다고 해 초과 이익 환수 배제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봤습니다. 또 사업협약서 초안에 있던 초과 이익 환수 조항도 7시간 만에 삭제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관련 직원, 화천대유 자산관리, 천화동인 1호에서 7호 등 민간 사업자 측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업협약서의 초과 이익 환수 배제 조항은 모든 국민의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것을 유동규 본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다가 계약이 완료됐을 적에 빠져 있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 사업자가 받은 배당액 4,039억 원 가운데 정당한 수익 2,246억 원을 공제한 1,793억 원은 부당이득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공사는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행정 절차와 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죠. 태연까지 피해를 본 2,500억 원대 부동산 사기 의혹 사건.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피해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못하도록 기획부동산 그룹 측에서 갖은 거짓말로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인터넷에 피해를 호소한 고객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압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자 3,000명에게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땅을 소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기획부동산 그룹. 지난 2017년 이성우 씨도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해당 업체 말에 혹해 경기 시흥시에 땅을 샀습니다. 기획부동산이 인근에 지하철역이 생기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한 땅입니다. 실제로는 수용돼 매입가의 절반에 못 미치는 보상가가 나왔습니다. 4천만 원을 투자한 지 4년 만에 2천만 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아든 이 씨는 인터넷에 피해 사례를 알리고 해당 기획부동산이 파는 토지에 대해 투자 위험을 경고하는 글을 꾸준히 썼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도래한 경찰에서 피고 소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획부동산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투자자들이 알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실패 사례도 있고 수익을 본 사례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올린 거였는데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저는 그 사실이 좀 의아하고 황당했죠. 업체 측의 이 같은 입막음 시도는 지난 7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현직 직원이 전 직원에게 경찰 수사에 응하지 말라고 직접 종용하는가 하면 이미 회사를 그만둔 직원 사이에서도 경찰 수사를 거부하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냐, 뭐 안 지면 벌금 물리고 이렇게 하나 봐. 그 형사 수석돼갖고 다 불러들인 거겠지.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는 현직 직원을 자처한 인물이 경찰 수사가 이미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가 하면 회사가 사라지면 어차피 보상 못 받는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기사 같은 거 나오면 검색하지 마라. 순위 올라가면 이 정모 회사가 잘못되니까 회사 잘 무식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고객 한 명이 영업을 방해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을 회유하려고 한 데 대해선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계열사 대표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지난주 사건을 검찰로 넘긴 가운데 업체 측의 증거인멸 시도까지 속속 드러나면서 추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전자발찌 대상자가 귀가하지 않고 집 주변 주점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보호관찰소가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새벽 2시쯤 부산 장림동에 사는 전자발찌 대상자 40대 A씨가 외출한 뒤에 연락이 끊겼는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보호관찰소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23살 A씨 등 1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적으로 활동한 이들은 피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유혹한 뒤 청소년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범죄 집단에 끌어들였습니다.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기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4살 박모 씨 등 13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즈카페에서 불의의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5살 여자아이가 장기 기증으로 다른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8일 5살 전소율 양이 심장과 좌우 신장을 다른 환자 3명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전 양은 지난 2019년 키즈카페에서 놀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해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위로 음식물 관을 연결하는 수술을 앞두고 심정지가 오면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양의 아버지 전기섭 씨는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장기를 이식받은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소율이 역시 살아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어 많은 위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전국에 큰 혼란을 가져왔던 KT 인터넷 먹통 사태. 꼬박 일주일 만인 어제 보상안이 나왔습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400억 원에 달하지만 개별 고객들이 받는 돈 몇천 원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불만을 키우는 모양새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먼저 어제 KT가 발표한 보상안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인터넷 장애로 불편을 겪은 89분의 10배인 900분 요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개인 고객과 기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통상 휴대전화 가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심 장사를 망친 식당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겐 추가 보상도 이루어집니다. 한 달 요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열흘치 요금을 빼줄 계획입니다. 전체 보상 대상은 3,500만 회선, 보상금 총액은 400억 원 규모입니다. KT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2주 동안 전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일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제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별도의 보상 절차 없이, 접수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 금액을 일괄 감면하여 보상하겠습니다. 네, 강정규 기자. 이렇게 보상안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전체 액수는 400억 원 규모지만 개별 고객이 받는 돈은 몇천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가입자의 경우 월 요금 5만 원 기준 1,000원 남짓이고요. 추가 보상을 받는 소상공인들도 인터넷 요금 2만 5천 원 기준 보상금은 8천 원에 불과합니다. 거리에서 KT 가입자들을 만나봤는데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큰 체감은 안 되는 게 저는 그날 당시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한 1시간 동안 아예 업무조차 할 수 없었고 그거 대비해서 1,000원은 조금 적은 액수가 아닌가. 네, 시민 목소리 들어봤는데 특히 점심 장사를 망친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 인터넷 먹통 사태, 하필 점심시간과 겹쳤죠.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카드 결제가 안 돼서 밥값을 제대로 못 받거나 밀려오는 손님들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이 마비되면서 배달앱 주문도 끊겼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도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이 KT가 말한 보상금 8,000원은 보상액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KT가 영업 손실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저희가 만나본 식당 사장님도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그렇죠. 우리가 안 받아도 돼요. 그럴 바에는 우리 소송을 준비하든지 소상공인들이 해가지고 단체 그 네트워크를 구축해더라도 그게 낫잖아요. 뭐 7, 8천만 원인데 여기에 뭐 도움돼서 밥 한 끼밖에 안 되는데. 네, 강정규 기자. 과거에도 소송전으로 번진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3년 전 서울 아현동 통신구 화재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실제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게 KT의 설명입니다. 소송에 따른 배상이 아니라 소상공인 12,000여 명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70억 원을 줬다고 합니다. 당시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넘게 통신망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보다 피해는 더 심각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전국 단위로 피해 범위가 넓어서 이전과는 경우가 좀 다르다는 점도 유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KT는 어제 보상안과 함께 사고 원인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죠? 네, KT 임원이 이번 사고의 원인을 협력사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 때문입니다. 부산국사라는 곳에서 야간에 이루어져야 할 네트워크 경로 설정 작업을 협력사가 KT의 승인과 감독 없이 낮 시간대에 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건데요. 어제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1차적인 잘못은 협력사한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적인 작업은 KT가 그런 잘못된 것을 검증해야 되는
그런 잘못은 저희가 한 거고요. 네, 이 향후 협력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정 다툼을 염두에 둔 발언 같긴 한데요. 전국을 혼란에 빠뜨린 중대한 사고를 두고 KT가 끝까지 남탓만 했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이라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2%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97로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3%대를 넘은 것은 지난 2012년 2월 3% 이후 9년 8개월 만입니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27.3%나 올라서 지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집세 가운데 전세는 2.5%, 공동주택 관리비는 4.3%, 생선회는 8.8%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운데는 돼지고기가 12.2%, 국산 쇠고기 9%, 달걀은 33.4%가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2,400%나 폭등해서 화제가 됐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테마로 한 가상화폐 가격이 갑자기 0달러로 추락했습니다. 개발자들이 가상화폐를 모두 현금화해서 챙긴 뒤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입니다. 오징어 게임 테마 가상화폐인 스퀴드의 코인당 가격이 0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2,861달러, 우리 돈으로 337만 원까지 급등했다 5분 만에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거래량은 1,100만 개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갑자기 폭락한 건 개발자들이 가상화폐를 모두 현금으로 바꿔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러그풀 수법의 사기를 친 겁니다. 앞서 이 가상화폐는 미국과 영국 주요 언론이 보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개발자들은 이 가상화폐를 온라인판 오징어 게임의 참가비로 쓸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속 6개의 놀이로 토너먼트 경기를 벌이고 최종 승리한 한 명에게 전체 참가비 90%를 상금으로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선풍적 인기에 힘입어 이 가상화폐는 출시되자마자 폭등했습니다. 하루 동안 2,400%의 폭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보기술 전문 매체 기즈모도는 애초에 사기라는 신호가 곳곳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가상화폐 홈페이지는 오탈자로 가득했고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살 수는 있지만 팔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문화적 현상에 기반한 밈 가상화폐는 투자자들이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아 심하게 부풀려진다며 구매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오늘의 경제 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간밤 미 증시의 훈풍에 힘입어 국내 증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오르면서 3,00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1,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힘입어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보시겠습니다. 11월 첫 거래일을 맞아 3대 지수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뉴욕 증시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자, 원달러 환율 1,170원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하면서 하향 곡선을 그리는 모습인데요. 오늘부터 열리는 미 연준의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 대한 관망 심리가 강한 만큼 급등락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3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가 생산량 논의를 앞둔 가운데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오늘도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없어서 쾌청한 가을을 느끼기 좋다고 합니다. YTN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태화강 국가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날씨가 참 좋아 보이는데 그곳에는 국화까지 화사하게 폈다고요? 네, 지금 울산 태화강에는 가을을 대표하는 꽃 국화가 만발했습니다. 이 샛노란 국화가 가을 햇살을 받아서 아름답게도 반짝이고 있는데요. 바람이 불 때마다 진하고 향긋한 국화꽃 향기가 마스크 너머로 계속해서 넘실대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참 좋으니까요. 가볍게 산책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태화강 국가정원에서는 2021년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원의 벽을 허물고 시민의 삶 속으로라는 주제로 엿새간 길게 이어지는데요. 특히 희망과 화합, 염원을 주제로 한 18개의 테마 정원이 조성됐고요. 다양한 공연, 축제와 더불어서 2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서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이 17도, 울산이 18도, 대구는 19도로 낮 동안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 입동인 일요일과 또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부터는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와 독감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기도 쉬워지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